지금 제가 먼저 소개를 좀 드리자면, 네, 지금 원래는 미래탐구에서 이렇게 외대국어반을 담당하고 있었다가 이번 7월에 좀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대국어를 좀 전담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어떻게 이제 수업을 하고 우리가 이제 2학기 대비, 그다음에 2학년 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상기를 드리자면 지금 1학기가 끝난 상황이고요. 이제 2학기 때 공통수학 2를 할 것이고 이제 2학년 때 자연 트랙과 인문 트랙, 뭐 국제 트랙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뉘게 되면 자연 트랙은 이제 1학기 때 대수랑 미적분원을 같이 나가고요. 과목별로 선생님이 두 분씩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미적분 투랑 확률과 통계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문 트랙은 이제 다른 학교들이랑 비슷하게 1학기 때 대수 한 과목, 2학기 때 미적분 원 한 과목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2학년 때부터가 정말 이제 수학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제 말하자면 삼중고가 있는데 일단은 과목이 두 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도 두 배, 그러니까 아니 두 배는 아니고 난이도가 굉장히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냥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1학년 때는 국제 트랙 학생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절대평가 점수가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번 중간고사 때 우리 1학년 중간고사도 그랬지만 앞에 22문제 정도는 굉장히 쉬웠어요. 그 다음에 변별력은 한두 문제에서만 이렇게 가리게 되는데 2학년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그리고 이제 대수는 그래도 인문 트랙도 섞여서 같이 듣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난이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소폭 상승이라고 한다면 미적분 원은 자연 트랙 친구들만 이렇게 같이 경쟁,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다 같이 경쟁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 1학년 때 부교재, 문제풀이 교재라고 하는 어떤 프린트 자료들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방대한, 이것도 양이 한 2배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미적분 원 같은 경우에 부교재가 2배 정도의 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목도 2배고 대수도 프린트가 따로 있는데 미적분 원만 해도 양이 2배가 되는 거고요. 난이도도 훨씬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떤 수학의 어떤 쓰나미가 밀려오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감각을 갖게 된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정말 방대한 어떤 이 부담감을 사실 준비가 이미 돼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소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월하게 100점을 맞은 친구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아무도 사실 이 어떤 큰 파도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따라잡고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과목별로 2학년 이후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어떤 이 1학년 학생들의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이제 이미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공통수학 2에서도 공통수학 1과 거의 동일합니다. 방대한 부교재가 주어지고요. 시험당 300개에서 400개의 문항이 이렇게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타 학교들, 그러니까 굉장히 시험이 어렵기로 소문난 학교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방대한 학습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부교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임기응변이란 책을 아이들에게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이제 배포를 해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왼쪽에 원본 문항이 있고 그거에 대한 또 변형 문항을 연습하는. 그래서 요 부교재는 몇 년째 계속 이제 많이 변형해서 출제를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부교재에서 전부 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고 학교 선생님도 부교재에서 마치 100% 반영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문항들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식 없이 좀 공부하는 게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교재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년에 비해서 올해 들어서 도전 문항이라고 이제 아실 겁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창작하신 문항들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제시를 하시는데 그 도전 문항의 중요도가 굉장히 올해 들어서 특히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전 문항이라는 것들은 다른 학교나 어떤 시중 문제집이나 어떤 그런 자료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는 선생님들의 외대부 선생님들의 순수한 창작 문항이고 문제 출제 스타일도 굉장히 낯선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외대부고를 겨냥한 수업이 아니고서는 좀 이 도전 문항들에 대해 준비를 어떤 비슷한 것을 경험하는 기회조차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오른쪽에 사진은 이제 학생이 찍어다가 저한테 보내준 거를 이렇게 제가 좀 여기다가 띄워놨는데요. 이제 이 문항 문제 자체가 굉장히 길죠. 6줄이나 되는데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이제 문제 3단계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분석을 해보는 어떤 자료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길지만 사실은 작은 문제 3개를 풀면 이거 하나가 풀리는 문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서 그 3개 각각에 대해서 좀 제가 직접 변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과정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내신 대비 기간에 했는데, 이제 여름방학 때도 이제 작년도에 나왔던 도전 문제들이 있어요. 공통수학 2에 대해서 작년도에 선생님께서 제공하셨던 도전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미리 방학 동안에 이렇게 연습하는 이런 방식의 어떤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름방학 때 사실 당면한 문제는 공통수학 2예요. 하지만 2학년 때 정말 큰 파도가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멀리 내다보는 방향을 잡지 않으면 정말 2학년 때 대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2학년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2학년 중간고사에 나왔던 어떤 시험에 대한 저의 분석표예요. 이제 브로셔에 이렇게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출제 유형이 굉장히 방대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수도 학교 프린트가 있어요. 근데 학교 프린트 문제를 변형한 문제들은 여기 지금 제가 분류한 것으로는 6문제밖에 안 돼요. 물론 이게 어려운 후반부 문항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별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는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여기 중간에 필수 유형이라고 표현한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것들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자료를 겨냥해서 공부한다기보다도 이 대수에 대한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습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되는 문항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모의고사 문항이라고 이렇게 제가 하나 한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 이번 시험에 나왔던 23번 문항입니다. 24문제 중에서 이제 23번에 배치된 문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난도에 축하는 문항인데, 이제 제 수업 자료에서 굉장히 제가 강조했던 문항을 변형한 문항이에요. 그래프는 없지만 여기 기억, 니은, 디귿, 선지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문항을 프린트에 넣어 주셨을 수도 있지만 넣어 주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 문항을 그대로 변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고 없이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정한 자료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프린트 자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정말 편식 없이 넓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과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중요도가 그래도 올해 들어서 더 상승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원래는 프린트가 작년 같은 경우는 프린트가 있음에도 사실 거의 안 중요한 느낌이었다면 올해 들어서 좀 중요해졌고요. 이렇게 프린트 문항을 그림이 살짝 변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올해 출제된 문항입니다. 왼쪽은 올해 프린트 자료고요. 이런 식으로 프린트 문항이 직접적으로 변형되는 것들이 좀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프린트 자료를 이제 미리미리 공부해 두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 1, 2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학 수준의 학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적어두겠습니다. 그래서 자히스토리가 부교재로 나오는데요. 그냥 자히스토리가 아니고 고3용 자히스토리라서 상당한 난이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대학교 수업 방식으로 진행을 하세요. 특히 미적분 1도 그런데 미적분 2에서는 그 경향이 더 강화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히스토리 문항이 이렇게 중반부의 변형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를, 그러니까 기존 외대부고 기출문제를 유사하게 변형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창작문항, 그러니까 올해 처음 나온 어떤 창작문항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자히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막상 킬러 쪽에 가게 되면은 창작 문항이거나 아니면 기존 기출을 잘 학습한 것들이 중요한 그런 문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시들을 보여드리자면 요거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교 수학에는 나오지 않는 대칭 미분계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자세하게는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개념들을 그 용어 없이 출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몇 년 연속으로 출제되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24년도에 출제된 건데
25년도에도 출제됐고 23년도에도 출제됐고 지금 26년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미적분 같은 경우는 특히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변형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기출문제가 융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문제를 점점 진화시켜서 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좀 중요한 과목이 미적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나왔던 그림이 거의 유사하게, 약간 완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출제했던 것이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어떤 진화돼서 출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논술형 문항이 또 있습니다.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참임을 증명하시오 혹은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왜 참일 것 같으면 참이다, 아니면 거짓일 것 같으면 왜 거짓이다를 자신이 설명하는,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는 어떤 연습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미적분 1, 2에는 존재한다. 요거 한 문제가 이제 배점이 10점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스스로 이제 이 논술형 문항에 대해서 예상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기출문제에 대해서 어떤 연습하는 그런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기들을 대상으로 저는 어떻게 이제 그 제안을 드리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지 좀 소개를 드릴 텐데,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올해 1월, 1, 2월 기준이니까 지금 제가 음영 처리를 해놨고요. 지금 요 시점이죠. 사이에 있는 시점이죠. 근데 이번 여름에는 저는 공통수학 2랑 대수라고 이렇게 두 과목을 적어놨어요. 사실 미적분 1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미적분 1이 더 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미적분은 그 2학년 때 너무 학교에서 깊이 들어가요. 근데 이 여름방학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공부하는 게 굉장히 이도저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이렇습니다. 대수를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자. 대수를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겨울방학 때 당연히 대수도 해야 되고 미적분 1도 해야 되고 미적분 2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바쁜 일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쓰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수를 최대한 가볍게 가기 위해서 대수에 대해서 정말 이때 정말 다 익혀놓고 이때는 복습과 상기와 실전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지금 이번 여름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미적분 1을 정말 깊이 있게 겨울방학 2달 동안, 긴 기간 동안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냥 지금 여름방학 때 만약에 미적분 1을 한다면 사실은 예전에 선행했던 거 한 번 더 반복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외대부고에 특화된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사실상 회차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만약에 여기 2과목에다가 미적분 1까지 공부할 수 있다? 저는 좋죠. 그것까지 할 수 있다면 좋은데 만약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타 과목으로 인한 어떤 제한도 있으니까 2과목만 선택을 한다면 그럼 공통수학 2랑 대수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자연트랙 같은 경우에는 3과목을 할 수 있으면, 물론 우선순위는 대수랑 미적분 1이지만요. 3과목을 긴 기간 동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미적분 1은 좀 긴 회차를 거쳐서 주 3회, 뭐 대수는 주 2회, 미적분 2는 사실 가볍게 개념만이라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문 트랙 같은 경우에는 2과목을 같이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소개를 드릴 때 항상 이 말씀을 드려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좀 잘 맞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 답을 맞추는 것보다도 그 답을 도달하기 위한 어떤 논리적인 과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풀면은 되지 않나? 그냥 답을 얻으면 만족하고 그것에 이제 넘어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제 수업에서 정말 깊이 있게 제가 하나하나 논리적인 스텝들을 따져가는 과정들이 좀 힘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외대부고 학생 중에 특히 이런 학생들이 좀 많아요. 언어적인 직관과 언어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것이 수학으로 전환이 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제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직관을 언어로 이렇게 돌려주는 과정을 수업 시간에 많이 합니다. 이따가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수업 시간에
번역 훈련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학은 일종의 좀 언어라고 생각을 해서 국어 영어를 잘하는 능력이 있으면 수학도 그 언어적인 직관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잠재력을 좀 깨우는 수업을 하고자 하고요. 실제로 이제 외대국어 수업을 할 때 제가 아이들이 어떤 질문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이 얘기는 이런 질문이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돌려주면 아이들이 저한테 선생님 언어의 마술사시네요.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을 정도로 아이들의 갖고 있던 생각을 정말 명쾌하게 좀 긁어주듯이 이렇게 언어로 돌려주는 것을 제가 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수업은 이제 대수특강 12회차에 걸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수업이고요. 공통수학 2는 저녁에 정규반으로 화토로 이렇게 9회 완성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토 낮에 대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화토 저녁에 공통수학 2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목요일에 저녁에 비어있는 시간을 좀 클리닉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냐면 대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래도 선행을 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좀 잘 소화할 수가 있다. 그리고 외대국어 자료들에 좀 특화해서 좀 수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공통수학 2 같은 경우는 아마도 대부분의 이제 외대국어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공통수학 1, 2를 한 번은 이렇게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좀 이제 부교재 연습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풀이 실전 연습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외대국어 학생들을 관리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이제 수업 자료가 나오면 이렇게 제가 그 문제에 대한 해설들을 직접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필요할 때는 손으로 이렇게 좀 그려가면서 이렇게 전문항 해설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해서 그 기출 문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면서요. 그 다음에 부교재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실제 시험에 반영되는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미적분 같은 경우는 대학교 수준까지 수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작년도 미적분 2 수업인데요. 이 시험이 평균 점수가 객관식 평균 점수가 30점대였어요. 그러니까 서술형 10점을 제외하고 30점대였는데 그때 이제 로피탈의 정리라는 이제 대학교 수학 이론인데 요게 모르면은 못 풀 정도의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직전 수업에서 선생님의 수업 자료 강의 노트를 보고 이렇게 좀 출제했던 것이 이제 그대로 반영되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좀 에러가 있었는데 이렇게 적중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학생들이랑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질의응답이 이렇게 올 때 제가 직접 답을 하는데 그냥 풀이만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어떤 이런 식의 구조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하자. 이렇게 관련을 지어서 이런 생각을 하자. 어떤 아이디어들을 좀 집중적으로 그냥 풀이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 시간에는 이렇게 클리닉 일지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풀이에 대한 방법론을 정리하는 어떤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다음에 맞추기 위해서 계산할 부분을 작성을 해보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한 학생이 지금 1학년 학생이에요. 지금 1학년 학생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처음에 클리닉 일지를 제가 주자마자 이렇게 좀 작성을 했어요. 처음 주자마자 이렇게 작성하는 건 굉장히 이제 성실하고 굉장히 뭔가 자기 뭐랄까요 메타인지가 굉장히 잘 되는 학생인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학생인데 이게 한 2주 지나니까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제가 좀 지도를 하고 이렇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발전을 하는 것들을 저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학 중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제가 시험을 좀 2가지 혹은 3가지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이제 필수 유형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험을 통해서 진단을 후에 그 다음에 학생이 틀린 것에 대해서 유사 문항을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는 동일한 문항을 반복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너가 이 유형에서 취약한 점이 발견이 됐으니까
좀 그 유형의 변형 문항들 더 연습을 하자, 이렇게 처방전을 이렇게 주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실전 평가 같은 경우는 실전 훈련을 한다. 낯선 문항에 대처하는 자세를 함양하는 어떤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간 유형 진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문제들 중에서 어떤 부분에 취약점이 있나를 공부하는 어떤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번역 훈련을 강조를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수학을 어떤 암기가 아니라 어떤 언어 과목의 일종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 암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계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암산을 안 한다라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은 수학을 그냥 열심히 숙달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 지능이 발달하는 수업이 되게끔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굉장히 제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암산 훈련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암산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단위, 생각의 양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외대보고 1학년 학생 중에 한 학생은 이제 저랑 공부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든 풀이 과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쓰던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고등학교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어떤 양치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풀이 단계를 한 줄만 생략하자. 한 줄만 생략하고 너가 이 한 줄 생략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한 줄 더 생략하자라는 것들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거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머리가 좋으셔서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하더니 한 2주 3주 만에 그 실제로 풀이 과정이 굉장히 간소해지고 굉장히 오히려 계산 정확도도 굉장히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내신 결과도 굉장히 좋았고 기말고사도 굉장히 저는 1등급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처음 배웠을 때 그 풀이 습관으로 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실제로 보면서 제가 정말 지능이 발달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번 중간고사 보면서 또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셨던 말씀이 감사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애가 이제 사실은 2등급을 노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입학을 했는데 지금 1등급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아이가 나 이제 수학 못하지 않아, 이제 수학 잘해 라는 어떤 기적 같은 소리를 한다고 하시면서 정말 이 지능을 높이는 수업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과장 광고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이렇게 좀 문자를 주셨던 학부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감사한 말씀을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수학적 지능을 높이는 수업을 좀 중시를 하고요. 어떤 원리에 근거하는 풀이를 중시하기 때문에 정답만 도출하는 것보다는 정말 모든 논리들을 치밀하게 이제 반성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제 번호가 좀 적혀 있는데 만약에 궁금한 점이 계시거나 하시면 편하게 그냥 문자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좀 전화를 드리고 또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